밤 11시,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7법 영사단 칠성부대. 사단장 집무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 스탠드의 불빛만이,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 지도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방금 전 합참에서 내려온 새로운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붉은색 펜으로 적의 예상 침투 경로를 긋고 아군의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오직 숫자와 전략, 그리고 확률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서 감정은 사치다. 나의 판단 하나에 수만 장병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나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질 수 없었다. 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다. 누군가는 나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얼음 마녀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그 어떤 별명도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부대의 지휘관이며 나의 요새는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자정을 넘기고 나서야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 옆에 딸린 사단장 관사로 돌아왔다. 군 관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지만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부관이 미리 준비해둔 저녁 식사는 식어 있었다. 군대식으로 정확히 배분된 한식 3찬. 나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드는 대신 차가운 그대로 식탁에 앉았다.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텅 빈 관사 안을 울렸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수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내 어깨에 매달린 2개의 별보다 훨씬 더 많은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들의 빛이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고독을 견디는 이유였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적인 감정을 이 칠성부대라는 거대한 요새 안에 가두었다. 요새의 성벽이 높고 단단할수록 나는 더 안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대 순찰에 나섰다. 사단장의 순찰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언제나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정비고, 탄약고, 그리고 병사들의 생활관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문제는 병기본 훈련이 한창인 연병장에서 발생했다. 한 젊은 상사가 이제 가짜대 배치를 받은 듯한 이등병 하나를 세워두고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다. 야, 이 새끼야, 전투와 광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 놈 얼굴보다 더럽잖아. 군기가 빠져가지고 상사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훈련을 멈춘 채 겁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등병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투와의 광택 상태는 분명 지적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저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못 본 척 지나쳤다. 지금 내가 개입하는 것은 상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지휘 체계를 혼란시키는 일이 될 터였다. 하지만 내 눈은 그 상사의 이름과 계급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순찰을 마친 후 나는 집무실로 돌아와 그 상사를 호출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온 상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충성정비대대 지원소대장 김진철 상사 사단장님께 인사드립니다.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는 대신 차갑게 물었다. 김 상사, 오늘 연병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해보게. 아, 그건 신병 군기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지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틀렸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훈계의 목적은 교정이지 모욕이 아니야.
김 상사는 지금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한 병사의 인격을 짓밟았어. 그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 남용일 뿐이야.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자네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그 방식은 틀렸어. 자네의 행동은 그 병색에서 군에 대한 자부심을 앗아가고 다른 병사들에게는 공포를 심어줬지. 공포로 통솔하는 부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김 상사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내게 사과할 일이 아니야. 자네가 공개적으로 그 병사에게 망신을 줬으니 내일 아침 전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병사에게 사과해서 자네가 짓밟은 그 병사의 명예를 자네 손으로 직접 회복시켜 주도록. 이건 나의 지시다. 알겠습니다. 상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나의 요새는 강철 같은 규율로 유지되지만 그 안의 모든 구성원은 존중받아야만 했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 관사에 남았다.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서재로 향했다. 나의 서재는 온통 군사 전략과 역사에 관한 책들로 가득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부터 손자의 손자병법까지. 이곳은 나의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이성의 공간에도 단 한 군데 내가 외면하는 곳이 있었다. 책상 한가운데에 놓인 앤티크 스타일의 원목 책상. 그 책상의 가장 오른쪽 서랍은 내가 직접 사다가 단 작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서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저 서랍 안에는 철의 여인 이지연이 아니라 내가 필사적으로 지워버린 또 다른 나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안 된다. 저것은 판도라의 상자다. 저 상자를 여는 순간 내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요새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서랍에서 시선을 떼고 책장의 책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의지와 상관없이 봉인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 귀를 찢을 듯한 오토바이의 굉음, 그리고 싸구려 소주 맛, 자유롭지만 위태로웠고 뜨거웠지만 무모했던 시절, 그리고 한 남자의 거칠지만 서툴렀던 손길과 나를 향해 나의 호랑이라고 불렀던 그의 낮은 목소리. 진정. 나는 나지막이 욕설을 뱉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지연이다. 나는 애써 그 기억들을 지우기 위해 책장에서 가장 두꺼운 세계 전쟁사 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억지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고요한 관사 안에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나의 요새는 오늘 밤도 안전한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그토록 닫으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아주 조금씩 그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틈으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의 망령이 술에 취한 채 성큼성큼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어제의 폭풍 같았던 일은 오늘 아침 거짓말처럼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다. 전 부대원이 도열한 아침 점호 시간, 김진철 상사는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모욕을 주었던 이등병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어제 나의 행동은 지휘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 너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깊이 사과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이등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사과를 받았고 나는 그 광경을 지휘관석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잘못은 바로잡히고 명예는 회복되며 규율은 존중 속에서 바로 선다. 나의 요새는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어야만 했다. 잠시나마 나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나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다. 오전 내내 각종 서류와 보고서에 파묻혀 있던 오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평소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관인 강소령이 노크도 잊은 차에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소령, 침착하게 보고하게. 무슨 일인가?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의 저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무언가 정상적인 범주의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정문 위병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 그는 말을 더듬었다. 민간인 한 명이 만취 상태로 차 이병을 만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 그 세 글자가 내 뇌리에 박히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또각 하는 작은 소리가 거대한 집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했다. 강소령은 내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앞의 긴급 상황을 보고하기에 급급했다. 위병소장인 권혁대위가 규정대로 면회를 거부하자 차를 몰고 정문을 막아서는 등, 현재 위병소 업무 전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기물 파손에 위병들에게 폭언을. 그 민간인의 신원은 확인됐나?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차갑게 나왔다. 아직입니다. 본인은 차민우 이병의 아버지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당연히 심장이 쿵, 쿵, 쿵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제발 아니기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기를. 20년 전 내가 그토록 끔찍하게 벗어났던 그 지옥이 이제 와서 이 철옹성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나는 차가워지는 손끝을 감추기 위해 책상 아래로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조치는 권 대위가 육군 규정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경찰이 출동하여 대치 중이지만 상대가 민간인이라 함부로 연행하기도 어려운 바로 그때였다. 강소령의 허리에 참 무정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통제실 여기는 정문 위병소. 방금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직통으로 연락이 왔다. 최경환 의원실을 경유한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 긴급 요청이다. 정문의 민원인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다. 협조. 최경환 의원, 국방부 장관 비서실, 합참.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일가에 만취한 민간인이 대한민국 군의 모든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정상에서부터 내리꽂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은 내 기억 속에 단 한 사람뿐이었다. 백호, 그 이름이 섬광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단장님, 이게 대체. 강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혼란과 함께 차민우 이병의 아버지와 이 모든 사건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권혁대위나 강소령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사단 전체의 위기이자 동시에 나의 개인적인 위기였다. 과거의 망령이 나의 아들과 나의 요새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목소리에 실릴지 모를 미세한 떨림을 억누르며 명령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관용차를 타고 정문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별 2개가 빛나는 군무 아래 내 얼굴은 단 하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가면 아래의 내 심장은 지난 2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와 분노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는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아니, 그는 나를 모를 것이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 민우를 찾아왔을 뿐이다. 그는 차민우의 어머니가 이 부대의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그를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는 나를 알아볼까 알아본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만 명의 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과거가,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군인이었다. 장군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만 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지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위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다. 나 자신을 세뇌시켜야만 했다. 차가 멈췄다. 정문이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 안의 모든 감정을 가장 깊은 곳에 차가운 금고 안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마주했다. 번쩍이는 외제차 섬광등을 터뜨리는 군사경찰 차량. 그리고 그 중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 병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남자.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그의 등에는 셔츠 너머로 거대한 호랑이 문신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나의 과거, 나의 악몽, 그가 정말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20년 동안 도망쳤지만 결국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치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가는 심정으로 그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위병수 앞의 공기는 엉망진창이었다. 술 냄새와 고함 소리, 군사경찰 차량의 경광등이 어지럽게 번쩍이는 빛, 그리고 내 병사들의 긴장한 얼굴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무대인 양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군화가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머릿속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아니, 비워내려 애쓰고 있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남자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부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가의 민간인일 뿐이라고. 나는 이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나는 수없이 되뇌었다. 그가 나를 발견하고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오, 이제야 좀 말통하는 사람이 나왔나. 당신이 여기 대빵이야.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술 냄새에 2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허름한 포장마차에 소주 냄새, 지독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20살에 내가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을 밀어냈다. 나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세월은 그를 바꿔놓았다. 얼굴에는 굵은 주름과 흉터가 늘었고
눈빛은 과거보다 더 잔인하고 탐욕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 속에 감춰진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나는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의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별 2개를 단 철의 여인이었으니까. 선생님, 신원과 용무를 밝히십시오. 나는 내 목소리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것은 나의 요새 아니다. 이곳에서 나는 지휘관이다. 선생님 하이바, 아줌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백호야. 백호, 그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내 아들, 차민우, 이 부대에 있다고 당장 만나게 해줘. 그의 입에서 차민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권혁 대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권 대위는 내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와 백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여전히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백호가 내 얼굴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술 취한 눈이 무언가에 홀린 듯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굴을 찾아내려는 듯이.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동자가 거세게 확장되었다. 술기운과 경악이 뒤섞인 눈. 이지이이언. 그가 나지막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의 진짜 이름. 내가 군에 입대하며 이지연 소장이 되며 스스로에게서 지워버렸던 이름. 쿵, 내 요새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소리였다. 내 등 뒤에서 병사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시선이 칼날이 되어 내 등 뒤에 박혔다. 어떻게 저런 축복이 감히 우리 사단장님의 이름을 저렇게 부를 수 있지? 그들의 머릿속에 떠다니는 의문이 피부로 느껴졌다. 백호의 시선이 내 어깨의 별 2개와 내 얼굴 그리고 이 부대의 풍경을 미친 듯이 오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조각을 맞춘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아들. 우리 아들이 여기 있다고 그럼 네가 이 부대 사단장이라고. 그의 웃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 성으로 바꿔서 여기에 숨겨놓은 거였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내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내가 가장 경멸하는 남자의 입을 통해 내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폭로되고 말았다. 백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지독한 배신감과 분노가 채웠다. 그는 자신이 한낱 계집애라고 생각했던 내게 기만당하고 자신의 아들마저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자존심이, 그의 남성성이, 그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이 개같은 년,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의 거칠고 더러운 손이 신성한 나의 군복, 그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아들 숨겨놓고 여기서 별 달고 폼 잡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얼굴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악취와 그의 눈에서 터져나오는 광기가 나를 덮쳤다. 주변에서 사단장님 하는 병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권혁 대위가 그를 떼어놓기 위해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었다. 그의 손이 내 군복에 닿는 순간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이성과 계산이 사라졌다. 20년간 억눌러 왔던 야수가 봉인에서 풀려났다. 내 몸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손이 내 멱살을 움켜쥐는 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을 따라 내 몸을 살짝 비틀었다. 동시에 내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 안쪽 내관혈을 정확하게 찔렀다. 인대가 마비되는 듯한 급작스러운 고통에 그의 소나기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바로 그 9.1초의 틈, 나는 그의 풀린 손목을 낚아채 내 몸 쪽으로 강하게 당기면서 반대쪽으로 비틀었다. 지렛대의 원리, 그의 거대한 몸이 자신의 힘에 못 이겨 균형을 잃고 내 쪽으로 쏠렸다. 나는 그대로 그의 몸과 교차하며 그의 등 뒤로 돌아 꺾은 손목을 등 뒤에서 완벽하게 제압했다. 크악 백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때 강남을 주름잡던 거구의 조폭 두목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과정은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한 움직임이라 주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절대적인 경고였다. 내 군복에 손대지 마. 그는 고통 속에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그가 알던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지연은 그곳에 없었다.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손대면 나는 그의 손목에 힘을 더 주었다. 그땐 부러질 줄 알아. 나는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부러진 듯한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위병수 앞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다. 권혁 대위를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흐트러진 군복의 멱살을 바로잡았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이 부대의 지휘관, 소장 이지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백호를 내려다본 뒤 굳어있는 권대위에게 명령했다. 권대위, 사단장님, 권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이자를 불법 무기 소지 및 군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당장 내 명령에. 권대위는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자를 체포하라. 군사경찰들이 달려와 백호를 제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위병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 한 무리의 병사들 사이에 내 아들 차민우가 서 있었다. 아마 소란을 듣고 중대장에 인솔해 나온 모양이었다. 민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민우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부정해온 두세 개 조폭인 아버지와 장군인 어머니가 자신의 눈앞에서 충돌하는 것을 목격한 어린아이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나의 완벽했던 요새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나는 나의 아들 앞에서, 그리고 나의 부하들 앞에서 내가 그토록 숨겨왔던 과거의 망령과 정면으로 마주 서야만 했다. 지옥 같던 그날이 지나고 나의 요새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백호는 군사경찰에 의해 민간경찰로 인계되었고 위병소는 다시 원래의 질서를 되찾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파도는 이미 성벽 아래를 잠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사단장 소장 이지연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의 내 얼굴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부대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내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주치는 병사들은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는 내 눈을 피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경애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과 어쩌면 경멸까지도 뒤섞여 있었다. 우리 사단장님이 조폭 두목이랑 과거가 있으시대. 그 이등병 차민우가 사단장님 아들이라며 그래서 백으로 들어온 건가? 아무도 내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뢰에 의심이라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나는 과거가 있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사단장님 보고입니다. 강소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왔다. 그의 보고는 나의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백호는 현재 민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태평에서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던 최경환 의원은 이번 일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역시나 정치인들은 도마뱀처럼 위험의 냄새를 맡자마자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고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은 나와 백호 둘만의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위병소 소란 및 민간인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조사단이 부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과잉 진압 의혹. 그들의 표현은 교묘했다. 그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군의 기강을 지킨 나의 행동을 이제 문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사건의 본질은 조폭의 군부대 난임 및 지휘관 위협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여성 지휘관과 전 연인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변질될 터였다. 나는 거대한 정치적 게임의 한가운데에 던져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조사단 맞을 준비를 하게. 나는 담담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 아들 민우였다.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아버지가 부대를 뒤집어 놓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땅바닥에 내리꽂는 모습을 본 그 아이는 나는 민우를 만나야만 했다.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하지만 군대는 그런 사적인 감정을 허락하는 곳이 아니었다. 나는 부대 상담 장교를 통해 차민우 이등병에 대한 심리 안정 및 사실관계 확인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어머니가 아닌 사단장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대 내의 작고 차가운 상담실에서 만났다. 상담 장교가 배석한 어색하고 숨막히는 공간. 민우는 군복을 입고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내 아들은 며칠 사이에 바짝 마르고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 아이들이랬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괜찮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딱딱한 언어들이었다. 몸은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훈련은 할만하고. 예, 우리의 대화는 군대식 문답처럼 겉돌았다. 나는 조금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사단장이라는 계급장과 우리 사이에 앉아있는 상담 장교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일은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말고 군인답게 행동해. 알겠나? 군인답게.
나는 그 아이를 위로하고 싶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것은 결국 또 다른 명령과도 같은 말이었다. 민우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다. 녀석은 나지막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송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20년 전 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너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또 어머니마저 빼앗아버린 바로 나인데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지휘관으로서도 그리고 어머니로서도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백호에 보이지 않는 파도는 더욱 거세게 나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강소령이 새로운 보고를 가져왔다. 사단장님, 백호의 변호인 측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친자관계 확인 및 면접교섭권 보장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서라는 이름에 교묘하게 포장된 협박장이었다. 그 내용은 만약 우리가 민우와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을 경우 소장 이지연의 비윤리적인 과거 및 혼외자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고 친권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나와의 과거 전체를, 나의 가장 깊은 치부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방부의 오랜 동료에게서 비밀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아, 너 요즘 괜찮아? 지금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한 여성 장군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 한 시사주간지 기자가 캐고 다니고 있다는군. 조심해. 백호의 공격은 시작되었다. 그는 나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내 주변에 물을 흐리고 내 평판을 갉아먹으며 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최종 목표는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리라. 그날 밤 나는 다시 관사의 서재에 홀로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20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서랍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가죽 점퍼를 입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20살의 나와 온몸에 용문신을 한 채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22살의 백호,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잠든 갓난아기 민우가 있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꺼내 들지 않았다. 그 시절의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내가 상대해야 할 것은 사진 속의 저 남자가 아니라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찬 괴물이 되어버린 현재의 백호였다. 나는 서랍을 다시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었다. 대신 나는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군형법 해설서를 꺼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전쟁을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치를 것이다. 지휘관으로서, 전략가로서 나는 책상 스탠드를 켜고 법전을 펼쳤다. 그리고 다가올 전투를 위해 나의 새로운 무기를 갈고 닦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파도가 나를 덮치려 한다면 나는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것을 부셔버릴 것이다. 압박은 사방에서 거대한 포위망처럼 나를 옥죄어 왔다. 국방부 감찰실의 조사는 끝이 났다. 공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통보는 더욱 잔인했다. 나를 호출한 것은 합참의 오랜 선배이자 현재 감찰실의 책임자인 최 장군이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내게 말했다. 이지연 소장, 이번 일 더 이상 군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되네.
그의 목소리에는 유감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군의 명예를 위해 이 문제는 이 소장 자네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위에서 원하는 그림이야. 이틀 주겠네.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어. 조용히 마무리하라는 말의 의미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자진 사퇴 권고였다. 내가 스스로 군복을 벗고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종결시키면 군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그들은 나를 희생양 삼아 꼬리를 자를 것이다. 내게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나의 25년 군 생활 전체가 이틀이라는 시간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백호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해졌다. 부대 주변의 민간인 마을에 험상궂은 문신을 한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다니며 우리 부대 병사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올 때마다 위협적인 시선을 던졌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대 전체에 불안감이라는 독을 퍼뜨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동요했고 지휘관들은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의 사적인 문제가 부대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찌라시들이 돌았다. 충격별 2개 여성 장군의 추악한 과거 조직폭력배, 보스와의 동거 및 혼외자 출산 의혹.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나를 권력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고 자식까지 버린 부도덕한 여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군은 나를 버렸고 세상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대로라면 나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터였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는 방역할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었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나는 부관인 강소령도 모르게 대포폰 하나를 구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알아낸 백호의 개인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나 이지연이다. 만나자.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한다.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왔다. 좋지. 내 마지막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 나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장소를 골랐다. 강남에 위치한 그가 운영하는 최고급 한정식집, 그의 왕국, 그의 안방이었다. 그곳이라면 그가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해질 터였다. 약속 당일 나는 군복을 벗었다. 대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화장도 장신구도 없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위장이 아니라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뿐이었다. 관사를 나서기 전 권역 대위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사단장님, 혼자 가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이건 내 전쟁이야. 권 대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자네의 자리에서 군인의 임무를 다하게. 이것도 나의 명령이야. 권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나를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알았지만 굳이 막지 않았다. 이 외로운 전쟁터에 믿을 수 있는 증인 한 명쯤은 필요할지도 몰랐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기모노를 입은 종업원들. 모든 것이 백호의 저급한 취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안내를 받아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별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백호와 그의 신복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백호는 나를 보더니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권했다. 왔어.
지연아, 그래. 마지막으로 군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군. 그 옷이 더 잘 어울리는데 말이야. 나는 그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용건만 말하지. 하하하. 성격은 여전하네. 좋아. 용건.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몇 장을 밀었다. 첫째, 깨끗하게 군복 벗고 자진 전역 신청해. 둘째, 민우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에 사인해. 마지막으로 내 조직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금.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어때? 간단하지?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조롱과 동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서류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패를 던졌다. 거래 조건이 틀렸어. 백호. 뭐, 조건은 내가 제시하지. 첫째, 당신은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둘째, 내 부대 주변에서 당신의 더러운 졸개들 치워. 셋째, 언론을 이용한 비열한 짓거리 당장 멈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그럼 당신이 내 군복 멱살을 잡았던 일을 없던 일로 해주지. 이게 내 마지막 경고야. 내 말에 백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다가 이내 미친놈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자기가 지금 무슨 처지인지 아직도 몰라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가 턱짓으로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인연이 아직 군인 정신이 남아도는 모양이니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몸으로 좀 가르쳐줘라. 뼈 한두 개쯤은 부러뜨려도 괜찮아. 부하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너클을 손에 끼며 내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는 척했다. 그리고 한 놈이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내 손에 들린 찻잔을 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졌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눈에 쏟아졌다. 의왕놈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다른 한 놈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테이블을 발로 차 엎었다. 무거운 원목 테이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들 쪽으로 날아갔다. 컥 테이블에 부딪힌 놈이 뒤로 나자빠졌다. 나는 엎어진 테이블을 발판 삼아 비명을 지르는 첫 번째 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아당겨 어깨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두둑 하는 뼈 어긋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내 놈들 두목이 뼈 한두 개쯤은 괜찮다고 했지. 나는 비명을 지르는 놈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뒤늦게 일어나려는 두 번째 놈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내 움직임이 더 빨랐다. 나는 옆에 있던 장식용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어 그의 손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와장창 화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놈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나는 깨진 화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그의 목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내 목에 동맥이 끊어질 테니까. 놈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2명의 남자와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백호, 그리고 나, 이렇게 넷만 남아있었다. 나는 깨진 화병을 내려놓고 백호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공포에 질려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20살에 연약했던 지연이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거나 그를 때리지 않았다.
그저 내 안의 모든 경멸을 담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다시는 내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릴 만큼 차가웠다. 내 세상에 발들이지 마. 나는 그를 남겨두고 방을 나왔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 복도 천장의 구석을 무심한 척 올려다보았다. 작고 검은 도명의 CCTV, 그 렌즈에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방을 예약한 것은 나였고 이 장소를 선택한 것 또한 나였다. 화려한 한정식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았다. 저 멀리 길 건너편에 주차된 낯익은 차 안에서 헤드라이트가 짧게 2번 깜빡였다. 권대위였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권대위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리라. 덫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백호 그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서 나의 방식으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냈다. 전쟁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부대를 감싼 공기는 여전히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나는 집무실에 앉아 어젯밤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위험한 도박을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이제 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 권혁 대위가 나를 따라왔을까? 그가 CCTV 영상을 확보했을까? 만약 백호의 부하들이 먼저 손을 써서 증거를 인멸했다면 수많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내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운명을 기다렸다. 오전 10시 강소령이 긴급 보고를 해왔다. 사단장님, 권혁 대위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들여보내게. 잠시 후 권 대위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군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지만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 대한 의문이나 혼란 대신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책상 앞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나를 몰래 따라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걱정되어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밖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사단장님께서 나오신 직후 식당 안에서 소란이 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백호의 부하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라 판단. 즉시 제가 신뢰하는 군사경찰 대원들에게 연락하여 현장을 덮치고 식당의 모든 CCTV 녹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검은색 외장 하드 하나를 꺼내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젯밤의 모든 상황이 담겨있는 원본 영상입니다. 나는 말없이 외장 하드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권 대위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확보된 영상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백호와 그의 부하들은 특수협박 및 폭행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민간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백호는 과거 전과 기록이 많아 이번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손을 쓰려 했지만 영상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끝났다. 나의 승리였다. 잘했다. 권대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는 상관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했어.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야. 내 칭찬에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조금 붉어졌다. 그는 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는 어젯밤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를 사단장님께 배웠을 뿐입니다. 그가 나가고 나는 한참 동안 외장 하드를 바라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나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나는 그날 오후 다시 한번 민우와의 면담을 신청했다. 우리는 며칠 전과 똑같은 차갑고 딱딱한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배석한 상담 장교에게 말했다. 잠시 우리 둘만 있게 해주겠나. 상담 장교가 나가고 방 안에는 우리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 녀석의 바로 앞에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단장이 아닌 엄마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우야. 내 목소리에 녀석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아빠 같은 사람의 세계에서, 그 폭력과 어둠 속에서 너를 지켜내고 싶었어. 그래서 도망쳤다. 너를 데리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나는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고아로 자라. 기댈 곳 없이 방황하던 20살 시절. 우연히 만난 백호라는 남자의 위험한 매력에 빠져들었던 어리석었던 날들. 그의 세계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의지할 곳 없던 내게 유일한 울타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네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 이 작은 생명을 이 더러운 시궁창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에게만큼은 평범하고 따뜻한 세상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아빠에게서 너를 빼앗아 도망친 거야. 나는 군에 입대했고 독하게 훈련했다. 내가 강해져야만, 더 높이 올라가야만 너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지연이라는 이름 위에 군인이라는 갑옷을 입고 장군이라는 성벽을 쌓았다. 그 안에서 너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는 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너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만들었고 결국에는 따뜻한 엄마마저 되어주지 못했지. 나는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 속에 너를 가두었던 거야.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후회와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우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녀석은 한참 동안 울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녀석은 말했다. 가끔 저를 찾아와 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용돈을 줬지만 저는 그가 무서웠어요. 그의 눈, 그의 목소리, 그가 내뿜는 폭력적인 기운.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로 도망쳤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이유로 도망치고 있었다.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나를 낳았을까? 왜 나를 혼자 두었을까?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서툰 손길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그 순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하고 투명한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아들의 품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다. 나의 고독했던 요새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국방부 감찰실은 모든 조사를 종결했다. 나를 호출했던 최 장군이 직접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내게 거수경례를 붙이며 군 전체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소장 이지연의 위기 대처 능력과 군인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네. 군은 소장 같은 인재를 잃을 뻔했어. 미안하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나의 행동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군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나의 위치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관사에 홀로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20년간 잠겨있던 그 서랍의 자물쇠를 열쇠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젊은 남녀와 아기.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아픈 과거이자 동시에 현재의 나를 있게 한 나의 역사였다. 나는 그 사진을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나는 아들의 저녁식에 와 있었다. 나는 내 전용 관용차가 아닌 평범한 세단을 직접 몰아 민우가 복무하는 부대로 향했다. 오늘만큼은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아니라 늠름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평범한 어머니이고 싶었다. 지난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이었다. 백호는 구속된 후 과거의 범죄들까지 모두 드러나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갔다. 그가 사라지자 나를 둘러쌌던 모든 소음과 의심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민우와 아주 느리고 서툴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색한 전화 통화로 시작했다. 주말마다 안부를 묻고 훈련은 어떤지, 밥은 잘 먹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참아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꾹꾹 눌러 쓴 손편지에 담아냈다. 나는 나의 20살을 이야기했고 녀석은 녀석의 18살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비로소 마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도망쳤지만 결국 서로를 가장 깊이 닮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부대 연병장에서는 늠름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저녁식이 한창이었다. 나는 관중석 한편에 조용히 서서 수많은 저녁 장병들 사이에 서 있는 내 아들을 찾았다. 민우는 1년 전 겁에 질려있던 그 소년이 아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다부진 어깨, 그리고 절도 있는 움직임. 군대는 녀석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한 듯했다. 녀석은 이제 자신의 2발로 세상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진짜 남자가 되어 있었다.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차올랐다.
저녁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문득 내가 지난 1년간 가장 공들여왔던 또 다른 자식을 떠올렸다. 그것은 내가 직접 만들고 이름을 붙인 수호천사 프로그램이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나는 깨달았다. 군의 전투력은 첨단 무기나 잘 짜인 전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특히 민우처럼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사를 짊어지고 군에 들어온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이 혼자서 고립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의 제안은 국방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것은 군 내부에 보고 체계를 완전히 우회하는 독립적인 심리상담 및 지원 시스템이었다. 우리는 민간의 유능한 심리상담사들과 계약을 맺고 24시간 익명이 보장되는 한라인을 개설했다. 이제 병사들은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언제든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환경의 병사들을 위한 자조 모임과 전역한 사회인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가정폭력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까지 생각했던 한 병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고 마음을 다잡아 지금은 부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병사로 표창까지 받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군대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비로소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적을 죽이는 기술을 연마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병사들을, 나의 아들, 딸들을 보이지 않는 상처로부터 지키고 살리는 지휘관이 되고 싶었다.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전역 장병들의 우렁찬 경례 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식이 끝났다.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환호하는 장병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는 부모들. 연병장은 온통 기쁨과 감동의 물결로 넘실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민우가 나를 발견하고 인파를 헤치며 다가왔다. 녀석은 이제 군복 대신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어색하지만 자유로워 보였다. 어머니, 녀석이 내 앞에 서서 쑥스러운 듯 웃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금방 온 것 같네. 고생 많았다. 아들. 나는 손을 뻗어 녀석의 짧게 깎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길을 즐기는 듯 어린아이처럼 눈을 감았다. 가시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사주셔야 합니다. 그래, 짜장면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사줘야지. 우리는 나란히 서서 웃었다. 그때 강소령, 아니, 이제는 진급하여 강중령이 된 내 부관과 권역대위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사단장님, 그리고 차민우 병장님. 아니, 이제는 예비역이시군요.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대위가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아들은 이제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나의 현재를 모두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부대 정문을 향해 걸었다. 1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강철로 만들어진 차갑고 위압적이었던 그 문. 하지만 오늘 그 문은 우리 모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개선문처럼 느껴졌다. 정문을 나서기 직전 민우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작은 송화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녀석의 어색하고 쑥스러운 그 한마디, 그것은 나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감동이었다.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짐을, 장군인 어머니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생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나는 내 송화방을 녀석의 크고 단단한 손에 건넸다. 우리는 함께 부대 정문을 나섰다.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한 요새의 성주가 아니었다. 나는 한 사람의 여자이자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그리고 행복한 어머니였다. 나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나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